부동산 PF 우려 현실화가 된 건지 여기에 네.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오늘 있었던 이 채권단 설명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네.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자산시장의 패턴상 금리 인상 이후의 동결 국면에서는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패턴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지금이 이제 금리 연준의 기준에 의하면 금리의 인상 흐름은 스킵이었다가 일시적인 지금 포즈 단계에서 스탑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네. 조금 더 시장을 빠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단계에서는 포즈가 아니라 스탑이다. 네. 스탑 다음은 인하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과거 흐름에 의하면 금리 동결, 스탑에서 인하로 갈 때에는 경기 사이클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벤트 드리븐적 성격에 의해서 금리 인하가 될 때에는 크레딧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한미 통화당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동조화와 통화정책의 커플링에 의해서 그러한 패턴들이 발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가운데에서 지금 태형 그룹 에 대한 부분, 워크아웃 관련된 부분들이 태형 건설로 필두로 해서 지금 나온 것이고 이게 뭐 비단 한 개의 기업일까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뭐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부에서도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좀 하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좀 문제가 그건 잘 헷갈리긴 하지만. 네. 금리가 정지되었다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위기 회사들이 발생한다. 위기 회사들이 발생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거나 고금리 상황에서 한계의 체력에 다다른 기업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네. 패턴이다 이 말씀 맞습니다.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금융안정보고서가 중앙은행과 뭐 IMF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금리 인상 지금 동결에 있지만 금리 인상 국면과 긴축 통화 정책이 한 2년 이상 지속이 되었는데 네.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6개의 주요 카테고리별로 지금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 신호는 조금씩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개별 기업과 그룹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태형은 사실 꽤 오래됐어요. 이야기가 나온 지 네, 여기 그렇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네. 워낙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략팀장님께서도 추가적으로 꽤나 많은 업체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이제 선별적인 흐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하나로 그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이 크레딧 리스크가 경제 금융 쇼크로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통화당국의 대응이 믹스가 되었을 때는 23년도 3월처럼 SVB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막아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죠? 지금도 거의 이제 그냥 과거 일에 그냥 그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으로 대기를 지금 아마도 좀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하기를 바라고 있고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SBB나 퍼스트 리퍼블릭과 같은 부분들은 인수 합병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민에서의 관의 협조 아래 민에서의 이런 부분들, 물밑 협상들과 이런 좀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전개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안정펀드를 규모를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금융당국이 늘리겠다고 한 걸 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더 늘릴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융안정펀드의 규모를 계속해서 돈을 계속 넣어줘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결국은 금융 리스크, 소위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는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긴 해요. 네. 근데 지금 태형 건설 하나만 봐도 네. 터질 가능성의 규모를 한번 찾아보면 총 잔고가 뭐 9조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니까 한 오늘 군데가. 그 있었지 않습니까? 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채권단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가 좀 역력해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태형 그룹의 자구책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 네. 특히나 뭐 전 국민이 아는 그 언론 SBS가 있지 알짜 않습니까? 자회사에 네. 내가 빠져 있다. 네, 네. 그런 부분들과 과거 이제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태형 건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물밑 협상과 함께 압박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망하게 한다면 SBS 안 팔겠습니까? 팔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걸 다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잡고 싶은 게 사주들의 입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사주뿐만 아니라 창업주가 재등판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예. 그 말인즉슨 살리면서도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창업주가 아니어서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애정이 남다르시지 않을까요?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음. 좀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측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괴리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오너 측과 정부 당국의 이런 큰 틀에서의 빅딜 얘기가 좀 주고받아야지 좀 그렇죠. 쉽게 풀리지 뭐 그렇죠. 이게 금융시장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채권단하고 그 채무자끼리만 얘기하면 결국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냥 진짜 부도 처리를 시켜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이 갈 건데 결국 정부 당국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가 네. 앞으로 참 중요하겠네. 적당하게 터트리고 적당하게 눌러가면서 해결점을 주고받으면서 가야 되겠죠. 네, 뭐 협력 기업들, 네. 뭐 관련 자회사들, 뭐 여러 지금 고용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게 사실 그 해당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네.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에서 그 영향력을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간의 1년 동안에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에서 23년 1월부터 관련된 정책들의 큰 틀 두 가지는 결국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점이었고 네네. 나머지 축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네.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 이거의 교집합은 결국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이 스무스하게 연착륙하는 동시에 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PF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뭐 정부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가계 대출 부채도 다시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건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금융 안정과 물가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조금 궤가 좀 멀어지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조금 빨리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채권단하고 태영 쪽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부도가 났어요. 부도 처리를 해버렸어. 채권단에서. 안 갚어? 그래 그럼 난 부도 처리 해버릴 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터지면 굉장히 사건이 커지겠죠. 일파만파 되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냥 시나리오상으로.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가 네.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규모는 2,500개 안 됐어요. 그거는 근데 진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컸죠. 왜냐하면 신용 사회에서 신용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떡하는가라는 그렇지. 것으로 촉발이 되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충격을 야기했었는데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을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또 하나의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신용에 있어서 경색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법정 권리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질문에 제가 네. 답을 드린 부분들은 이게 본인만의 입장, 각자 주체의 입장에서를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은 네.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자본시장과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네.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가산을 해야 될 때 네. 굉장히 신용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리스크 프리미엄은 증대될 수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거래나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악화가 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네.
채권단과 태형건설이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뭔가 나쁜 쪽으로 결론이 일부 터지면 네. 태형과 비슷한 유에 있는 그런 경우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도미노로 부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태로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신용 경색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시작된 게 저축은행까지 터지고 저축은행 터진 게 증권가까지 불이 붙고 증권까지 불이 붙으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아가면서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채권자일 때 입장과 채무자의 입장일 때가 다르거든요. 네. 우리가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이고요. 네. 그런데 다 엮여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나는 채권자, 저 사안에서는 나는 채무자. 네. 그들의 각자의 본인이 채권자, 채무자의 입장에서 사안마다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 채무자의 만남,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경제적인 행위,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색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예. 신용사회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레고랜드도 사실은 2천억의 파괴력이 아니라 돈이 안 돌아왔을 때 그 파급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건 맞습니다. 보여준 사태니까 네. 또 똑같은 일이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도 네. 있다.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면식 같은 거였고요. 좀 더 많은 이제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PF도 있고 브릿지도 있고 할 텐데 이 브릿지하고 PF하고 좀 나눠서 그러니까 네. 착공전인 브릿지가 사실 그 내용상으로 좀 더 심각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PF 착공 후의 프로젝트인 PF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파급력은 오히려 더 셀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제는 브릿지론이 더 핵심이고요. 네. PF는 그래도 이런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그리고 수요자 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분양자 또는 대기 매수자 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브릿지는 말 그대로 다리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매크로 환경과 같이 결부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23년도 통계가 국토부에서 나온 통계가 11월까지 나왔습니다. 네.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국 주택의 인허가가 작년 22년도 대비해서 약 37%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허가도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페이퍼워크를 안 했다는 거지. 안 한 40% 정도 줄었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착공,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첫삽을 떠야 일단, 되는 예. 착공식을 하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같은 기간에 52%가 줄었습니다. 더 많이 줄었네요. 더 많이 줄었죠. 약 네. 15%포인트 이상. 그 말인즉슨 이제 페이퍼워크도 안 하고 이 건설의 이 기성률이 안 올라간다라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브릿지로는 이 삽을 떠야 되거든요. 네, 삽을 안 뜬 상태죠. 삽을 떠야지 PF로 됩니다. 그렇죠. 브릿지로는 이제 시행사가 뭐 만약에 100억짜리 땅이다. 내 자본 10억에서 20억 정도 넣고 나머지는 이 1금융권이 아닌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을 해서 인허가도 하고 네. 그 땅도 나머지 땅도 좀 매입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인허가가 다 끝났어요. 토지 매입까지 끝나고 네. 그럼 100억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공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럼 공사비도 들 것이고 인건비도 들 것이고 뭐 관련된 마케팅 비용도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통으로 그 기존의 대출을 상환시키면서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이 PF.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건데 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PF를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이렇게 다 결부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브릿지론이 PF로 전환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전환이 안 되니까 브릿지론은 결국에는 뭐 이번에 청담동의 르피에드 청담 같은 경우에도 네. 새마을금고 우리 연장 안 하겠어 네. 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새로운 사업으로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업성이 좋아질 것 같아지니까 새마을금고도 만기 연장, 브릿지론 네. 연장했고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인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잘 되면은 PF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삽을 못 두고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이자 돈만 까먹는 시행사들이 돈을 빌려갖고 그 토지 매입을 완성을 했으면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데 삽을 못 두면은 이자만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이자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자가 달라졌죠.
굉장히 높아졌죠. 그- 금리가 그쵸. 높아지면서 네. 두 자릿수로 바뀌었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1년 정도, 막 예를 들어 10%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 100억을 가지고 1000억짜리 땅을 샀다. 그러면 1년 지났으면 지금 다 까먹은 거잖아요. 100억은 다 자본 까먹은 거죠. 잠식이 되어 예. 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허가가 했다라는 거는 인허가를 해서 브릿지를 했다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전에 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금리 레벨이 제로 금리 1% 정도였거든요. 네. 기준 금리가. 네. 지금은 3.5. 뭐 연준이 한 5.5% 이런 시대니까 시중 금리가 확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의 더블 정도 되었기 때문에 더블 디짓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자본 잠식이면 채권자는 물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네. 원금도 이자는 1년 동안 받았는데 그 이자 토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꽤 많이 터지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브릿지론뿐만 아니라 이제 더 지금 태형은 PF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PF 대출을 금융업권에서 하게 되는데 금융업권에서 하는 동시에 증권사는 PF 대출 잔액이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에 증권사는 신용 관련된 신용 보강. 채무 보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 규모가 지금 이제 약 PF ABCP로 발행한 것들이 업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PF ABCP로 한 것들이 20조 원 정도를 넘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네. 게요. 그리고 건설사는 PF 대출을 하는 게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사는 신용 보강을 해줘요. 네. 우리가 뭐 A라는 건설사가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삽을 뜨고 건물을 지을 테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금융사가 대출을 해줬는데 PF를 해줬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 준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책준이 기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신용을 태우는 거죠. 네. 이 또한 약 20조 원 내외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F 대출만 보면 안 되고요. 증권사의 신용 보강과 채무 보증, 건설사의 신용 보강, 그리고 증권사나 기타 등등의 금융업권에서의 브릿지론 관련된 각종 대출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금융 당국에서 내놓는 지금 PF 대출 규모가 134조 원이다. 네. 23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예. 한 것들보다는 훨씬 높을 수밖에 더 크다. 네. 연계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는 이거겠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준공을 다 했는데 안 들어가 사람들이. 네. 그럼 미분양 네. 터지면 네, 그래 잔금 한 50%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고 네. 안 들어가. 네. 그러면 그거 난리 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가장 핵심이 지금 좀 시장을 보실 때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누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은 관심 높으신 수도권 서울.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비수도권에 나눌 수 있고요. 제일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 주택의 형태가 공동주택이자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사사분면이 나오잖아요. 2 네. 곱하기 2니까 수도권의 아파트 하고 비수도권의 비아파트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약간 뭐 대부분 수도권의 아파트 먼저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아파트, 비수도권의 비공동주택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나마 돌아가는 데는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 정도만 이렇게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세 개의 분면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악의 상황을 자꾸 이제 언급을 주시는데요. 일단 최악으로 된다라면은 미분양이 급증을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미분양은 비교적 견조하게 6만 호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공후 미분양이 작년 초에 한 7, 8천 호에서 지금 1만 호를 약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중이 갑자기 한 6만 호 대비 1만 호니까 한 16%, 17%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나마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 절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워닝 시그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국토부 장관께서 오셔서 비아파트의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1만 호가 악성 미분양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지만 그런 기타 부동산의 종류별 미분양을 본다라면 훨씬 많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 PF 문제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성 미분양이 남아 있으면은 이미 지어진 건데 안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소비자들이. 예. 그러면은 기존 주택 시장이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 시장과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기존 주택 시장도 가격이 잘 받쳐준다라면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지어진 새 물건을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기존 주택이 안 좋으면은 새 물건은 찾아보지도 않는 경향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신규 물건에 대한 대기 매수자의 유입 가능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정부 당국의 대응책과 가격의 스프레드, 갭이 좀 좁혀져야겠죠. 신축과 기존 주택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담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부흥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다만 그 4월 달에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적인 네.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별 그리고 소득 자산별 너무 다릅니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섭불리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 당국의 지원책으로 4월까지는 버텨내자 네. 이런 얘기가 좀 풍문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은 그러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 게시가 업계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